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80년대 한국 소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1980년대의 시대적 배경과 그리고 그 배경 안에서 어떻게 소설이 형상화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박완서 작품과 양귀자 작품을 통해서 80년대가 그리고 있는 세태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980년대 소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1980년 5월 18일 5.18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5.18 광주항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80년대 70년대부터 산업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80년대에 이르러 독점 자본주의가 심화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양상이 우리 소설에서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1980년대 소설의 성격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80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5.18 광주 체험입니다. 한 시대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정치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상황을 연결지어 한 시대의 문학 작품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소설이 어찌 됐든 간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소설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삶이다라는 그런 특징에서 알 수 있듯이 시대가 그리고 있는 삶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그 시대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독특한 특성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80년대 소설은 광주 항쟁에서 비롯된 정치적 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80년대 소설은 광주 체험의 비극성과 독재 정권이 가하는 어떤 삶의 규제,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연장선상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독재 정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독점 자본주의가 심화될 수 있었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LG 이 모든 기업들이 이 당시 80년대가 가지고 있는 독재 정권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70년대가 유신의 질곡으로 얼룩진 시대였다면 80년대는 광주의 비극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의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슬픈 부분이 뭐냐면 70년대라는 어떤 그 어려움, 정치적인 상황의 그 어려움을 빠져나와서 자유로운 삶을 맛보기 그 직전에 가해진 어떤 폭력, 네, 여기에서 오는 좌절과 체념, 패배의식이 문화작품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70년대가 박정희 정권 시대라면 80년대는 전두환 시대의 정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씨에 의해서 총살당했을 때 잠깐 민주주의로 복귀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의해서 그 꿈이 좌절되고 말았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우리에게, 아니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80년대 소설 작품에는 어떻게 그것들이 특정화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작품의 특징으로 다양한 소설의 양상들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그 기본적으로 광주 항쟁을 담고 있는 소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점 자본주의에 의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동 문학이 활성화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밖의 소설들로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동양 예술의 현대적 의의와 위치를 형성한 소재를 가진 작품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어떤 텍스트가 네, 시대적 사회적 아픔을 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에서도 나타나 있는 부분인데요. 정치적으로 억눌린 삶을 살았던 사람들, 문인들의 양상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시대를 반영해서 시대를 깨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위한 그런 문학 작품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하나로는 시대의 눈을 감고 그냥 예술 본질의 삶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문학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나요? 네, 그런 점에서 80년대에도 그와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작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80년대 소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감정은 절망감입니다. 절망은 침묵으로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80년대에는 시대적 삶의 진실을 형상화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특징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망감이 침묵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예술혼을 담고 있는 그런 어떤 이문열 씨의 금시조라든지 아니면 한승원의 불의 딸 등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더 나아가면 인간 실존의 문제를 그리고 있는 소설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닫혀있는 세계에서 파생되는 삶의 조건,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간 실존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어떤 경향들을 가진 소설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향은 개인적 삶의 깊은 의미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전통적 서사 양식의 해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서정인의 달궁이라든지 아니면 최수철의 고래 뱃속에서도 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 80년대 나왔던 소설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체 역사를 들 수 있는데요. 복거일의 비명을 찾아서는 이 당시로 따지면 약간 SF적 성향을 지닌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2009 로스트 메모리즈라고 장동건이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그거를 원 텍스트로 해서 만든 영화이거든요. 80년대에 그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우리 삶을 억압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그 대체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숨겨진 모습들을 그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체 역사가 뭐냐면 역사에는 만약에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대체 역사는 만약에 라는 가정하에 새롭게 역사를 써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87년에 발표한 비명을 찾아서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만약의 역사, 일제강점기 시대라는 이 만약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억압과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공의 역사나 제3세계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이 대체 역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시대적 공간적 배경은 통치 메커니즘의 허구성과 폭력성, 그리고 우리의 역사적 현실에 근거한 비유를 활용해서 가짜 역사이긴 하지만 현실의 재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알레고리 기법을 활용해서 현실 해석이나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시대적 상황과 어떻게 제3자적 위치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거리두기를 하고 현실의 왜곡된 부분을 암시적으로, 비유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방식은 현실을 해석하는데 오히려 더 날카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분단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지만 1950년에 6.25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53년에 전쟁을 마무리를 짓는데 53년 이후로 나오는 모든 소설들은 분단 소설입니다. 그리고 80년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여성 소설가들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이 여성 소설가들이 그리고 있는 거는 크게 여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도 하고요. 작게로는 이제 남성 작가가 그리지 못한 어떤 세계를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섬세함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그 두 작가, 박안서와 양기자 작품을 통해서 80년대 소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굳이 왜 하필이면 박안서냐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이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제 여성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여성 작가가 그리고 있는 리얼리즘적인 소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은 우리 박안서 작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소설에서 그리고 있는 여성성은 무엇인가? 기존 남성 작가들에 의해서 쓰여진 모성성은 어머니만 있고 여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성성만 강조하고 여자로서의 여자의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작가들에 의해 쓰여진 여성성은 어머니라는 모성의 관점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박안서의 엄마의 말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어머니를 여성, 한 사람, 개인, 펄슨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의의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모성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여성을 억압하는 기제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억압받고 희생당하는 여성의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모성이나 어머니에 대한 예찬을 하는 이유가 가부장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모성을 여성 작가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모성은 극복되어져야 할 부분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되게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뭐가 있냐면 여성 작가들이 그리고 있는 것. 여성들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탈피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집을 나와요. 우리나라 작품은 아니지만 인형의 집이라고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 보면 노라가 집을 나오죠.
남편이 만들어 놓은 인형의 집을 나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소설도 비슷한 논조를 띠고 있는데요. 여성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뛰쳐나오거나 아니면은 여성의 사랑을 좀 강조하거든요. 여성은 사랑에 의해서 그전까지만 되게 피동적이에요. 남성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0 년대의 여성을 그리고 있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 이 여성이 여성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집을 나와요.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납니다. 네. 요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90 년대는 그게 좀 심화되죠. 신경숙 작품도 그렇고. 90 년대 작품에는 좀 약간 연결선상에서 80 년대 여성과 90 년대 여성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모성을 바라보는 특징으로 하나로 여성의 힘의 원천을 모성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특유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게 뭐예요? 여성 특유의 가치? 이게 바로 모성이겠죠. 그러면서 이 모성을 통해서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함에 주목합니다. 네. 이게 모성을 바라보는 정말 반대되는 입장이죠. 같은 모성임에도 불구하고. 네. 박안서 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31년에 태어났고 2011년도에 작고하셨습니다. 70년대에 남옥으로 등단하셨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 있습니다. 80년대의 어떤 특징들, 네, 문학사적 특징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제 중간고사를 어떻게 볼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중간고사는 보지 않을 생각이에요. 근데 어쨌든 5월 4일 날은 개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후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오프라인으로 개강을 하게 되면 한 1, 2주 정도 진도를 조금 더 나간 다음에 중간고사를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고사를 보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중간고사 대신에 레포트를 여러분들한테 제출을 할 건데요. 손글씨로 해서 지금까지 배운 소설들에 대해서 요점 정리하는 부분을 손글씨로 해서 네, 국문과 사무실로 받을 생각입니다. 어쨌든 계획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다른 학교들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학교는 오프라인 개강을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프라인 개강하면 시험 봅니다. 배운 데까지. 네,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 정리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채점을 해보니까 이게 온라인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70% 정도가 상당히 열심히 숙제를 내더라고요. 되게 감동받고 있습니다. 숙제 검사를 하면서. 나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제가 시험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되냐면 전반적으로 80년대, 70년대 어떤 시대적 특징들을 외우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작품 속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각 연도별로, 연대별로 어떻게 그 시대적 공간적 배경이 구성되어 있는지가 참 중요하겠죠. 그쵸? 네. 오늘 과제는 이 시간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80년대를 나름 요약하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했던 것도 PPT처럼 쓰시면 안 되고 문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1980년대는 5.18가 뗄래야 뗄 수 없다. 이 5.18 광주항쟁으로 인해서 문학
역사적으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줄 정도 80년대 문학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 안에 엄마의 말뚝이 갖는 의미를 적어서 내시면 돼요. 한 10줄 정도. 많이 쓰지 마세요. 10줄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오늘 내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제가 중간에 과제를 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원래 우리 수업은 수업 시간에 듣는 게 맞아요. 그쵸? 그런데 몰아서 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과제를 당일날 우리는 과제를 낼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양기자의 원미동 사람들을 나갈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텍스트는 읽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텍스트는 다음 주에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은어낚시 통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윤대영 씨의 작품이에요. 이거를 제가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작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PDF 파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 자료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는 읽기 자료를 안 읽어도 됩니다. 대신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과제를 이 클래스에 오늘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 소설가 여성성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 작가는 작가 스스로 내가 여성성을 어필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집필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 내에 여성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박완서 작품은 자전적인 소설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박완서 작품의 여성은 어떤 양가적 모성상이 나타나는데 시어머니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들로 대변되는 가부장제의 절대적 추종자이며 며느리를 핍박하는 인물로 정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죠. 어머니 자신이 여성이면서 며느리 여성에 대해서는 적대시하는, 그러니까 여자의 적은 여자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친정 어머니는 딸에게 주체적 자아 실현을 요구하며 그것에 의식화를 유도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뿌리 깊게 내재화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직 의식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 친정 어머니라는 이 어머니를 통해서 여성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어머니라는 여성성이 왜 이렇게 약간 양가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으로 여성은 이렇다, 남성은 이렇다라고 나누지 않고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들이 있어요. 엄마이면서 며느리이고 아내면서 딸의 위치에서 여성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타협하여 어떻게 싸우는지 타협하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립해서 싸우기도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살았지만 자기 자녀, 딸만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들이 이 소설 안에 곳곳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말뚝은 연작 작품이 엄마의 말뚝 1, 엄마의 말뚝 2, 엄마의 말뚝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80년도 9월에 문학과 사상에서 시작해서 81년도 8월 문학사상, 그 다음에 91년도 작가세계 이렇게 3개에 걸쳐서 엄마의 말뚝 1, 엄마의 말뚝 2, 엄마의 말뚝 3 이렇게 세 연작 소설로 발표되게 됩니다. 이 작품은 50년대부터 70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엄마의 말뚝 연작에는 급변하는 한국 현대사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의해서 어떻게 모성이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전쟁과 분단이라는 시대적 배경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이런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모성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의 말뚝은 이 연작 시리즈는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부재가 엄마를 가장의 자리로 서게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식들을 키워야 하는 어머니, 여성으로서 이 사회를 살아가야 되는 어머니가 어떻게 이 사회를 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족을 부양할 수밖에 없었던 건 당면한 현실이자 당연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모성성이라는 이름 아래서 어머니는 이제 끊임없이 생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 있어서는 이상한 모습이 아니죠. 이런 어머니의 생존 싸움이 엄마의 말뚝 연작 시리즈의 곳곳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현실적인 어머니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 또 하나 어렸을 때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던 딸이 어느새 어머니의 자리에 가 있으면서 어머니가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해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엄마의 말뚝 이야기는 그리고 있습니다. 네. 엄마의 말뚝에 나타난 이제 모성성의 변천 과정이 있는데요. 1960년대 이전의 모성은 생존적 모성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남성이 부재되고, 거기서 이제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모성이 부각된다면, 70년대 모성은 가족을 위한 모성, 그러니까 60년대에 가지고 있는 이런 가족을 위한 모성 플러스에 알파가 더 첨가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부동산 투기, 그러니까 좀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겠죠. 교육을 위한 치맛바람이 모성으로 대변되기도 합니다. 80년대의 모성은 조금 더 주체적인 모성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여성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여성성의 본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걸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말뚝 1은 어떻게 보면 엄마의 말뚝 1, 2, 3 연작 중에 가장 화자의 유년 시절이 많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엄마의 말뚝 1에서 화자가 서울로 입성하게 되는데요. 이 입성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신여성에 대한 로망이 많이 담겨져 있죠. 먼저 이제 살펴보면 어머니는 그 당시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화자인 나를 서울로 이렇게 데리고 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야, 걔 뭐 여자애 뭐 하러 이렇게 학교 보내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죠. 근데 엄마는 신여성에 대한 어떤 그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신여성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문 밖에서 신여성은 이렇다더라 라는 얘기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박안서의 자전적 고백에서도 나거든요. 박안서의 어머니께서 이제 사촌들이 뭐 진명이니 숙명이니 뭐 이런 여고를 다니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때 그 박안서의 어머니가 박안서에게 너도 거기 들어가야 된다. 신여성은 교복을 입는 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소설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어쨌든 엄마는 신여성으로 살지 못했지만 딸만큼은 신여성으로 살게 하려는 그런 의지가 돋보이는데 그렇다면 과연 신여성이 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신여성에 대한 표본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내가 엄마한테. 엄마 신여성이 뭐야? 신여성은 서울에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신여성이 되면 엄마처럼 이렇게 쪽지는 게 아니라 그 하사시 까미로 이렇게 빗는 것처럼 머리도 그렇게 빗어야 되고 옷도 종아리가 나오는 까막 통치마를 입어야 되고 뭐 이런 외양 묘사를 통해서 신여성에 대해서 인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신여성이 뭐 하는지 잘 몰라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딸이 계속 "엄마 신여성이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바닥을 보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엄마가 아는 신여성은 외양 묘사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에게 주입된 신여성이 이제 나한테도 이제 새롭게 이제 정립되게 되죠. 네. 어쨌든 그렇게 정립되게 됩니다. 네. 엄마가 가지고 있는 신여성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신여성은 본질과 다르지만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딸인 나는 네. 새로운 신여성 상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엄마가 가지지 못한 꿈을 딸에게 강요하는 거일 수도 있겠죠. 그쵸? 아, 뭐 이런 거 있어요. 여기 인제 보면 알겠지만 엄마는 가족 생계를 위해서 이제 기생들의 옷을 만들어 주는데 딸한테는 "이걸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것. 왜냐하면 딸이 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신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요런 것들은 엄마의 모성은 여기서 드러난 엄마의 모성은 희생과 헌신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어 여기에 보여지는 이제 어머니의 모성이 가지는 희생과 현실은 본인은 기생의 옷을 때우지만 딸만큼은 신여성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희생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은 어머니의 바람대로 자신이 신여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소설에 보면 "내가 아직 그 신여성이란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억지처럼 느낀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살펴보면. 왜 딸은 자신이 신여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화자의 의식이 문 밖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서울 안이 아니라 서울 밖에 문 밖에 말뚝으로 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 아닌가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엄마는 어쨌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자신이 양바지 규수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지만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자긍심은 엄마가 하는 일에 의해서 번번이 이제 좀 약간 좌절된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벌어지죠. 근데 엄마가 자긍심을 내려놓으면서도 얻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딸과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겠다는 어떤 꿈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딸인 나는 어떻게 보면 엄마의 꿈을 대신해 줄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엄마는 자신은 신여성이 되지 못하지만 딸만큼은 신여성이 되어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큰 후에도 나와 오빠가 큰 후에도 오빠가 회사에 들어간 후에도 끊임없이 희생하고 있죠. 음. 여기서 인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인제 엄마의 말뚝에서 이 말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인제 말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일상의 근거지, 그러니까 생활 공간을 의미합니다. 도시로 올라온 이후로 집을 이렇게 새롭게 마련했을 때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드디어 서울의 말뚝을 박았구나."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생활 근거지를 말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두 번째로의 말뚝은 내 의식이 만들어진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엄마의 말뚝에서 우리가 엄마가 나에게 강요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여성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나의 의식의 근간에 세운 어떤 말뚝이겠죠. 엄마가 세운 말뚝이겠죠. 말뚝은 이렇게 땅이 있으면 이렇게 뭐 박아 놓는 거잖아. 자기 지역이라고 얘기하나, 자기 바운더리를 표시하는 뭐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내 의식의 근간의 말뚝은 엄마가 세운 신여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말뚝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뿌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들로 엄마의 말뚝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나는 어떻게 보면 엄마의 꿈을 대변해주는 신여성이기도 하지만, 사실 나는 자기 자신을, 여기 나오는 화자인 나는 자신이 신여성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에 의해서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신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어, 원래 가지고 있는 신여성의 본질적인 의미와는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나가 신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신여성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핵심에 대해서 엄마는 몰라요. 이 겉모습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딸에게 전달해줘요. 근데 딸은 성인이 돼서 알거든요. 이게 신여성이 아닌데? 라는 거를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은 엄마를 통해서 누구를 소개받은 거예요? 신여성에 대해서 소개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게끔 엄마가 희생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본인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지만 신여성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엄마의 말뚝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엄마의 말뚝에 나타난 어떤 여성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엄마의 말뚝은 자전적인 소설이에요. 박안서 씨의 어떤 이제 살아온 세월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글입니다. 박안서 작품의 문학사적 가장 큰 의의는 그 50년대부터 6.25부터 80년대까지 이 긴 세월, 30년의 세월을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역사를 전체의 역사를 알 수 있게끔 보여주고 있다. 이제 소설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과 가장 연결되어 있는 말이죠. 근데 물론 이제 단점도 있기는 해요. 어떤 단점이 있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박완서 작품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남성과 같은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내면 갈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여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이 여성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이 그리고 있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이 박안서 작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여성에 대해서 그리고 있지만 여성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면화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든 아내든 엄마, 아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것들, 네, 엄마고 아내고 딸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 네,
이런 것들 속에서 각각의 관계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여성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성찰과 고민을 하고 있다. 이거는 남성 작가가 그릴 수 없는 부분이겠죠. 아무리 남성 작가가 내밀하게 모성성에 대해서 여성성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하더라도 그 깊이 있는 내면은 여성만큼은 여성이 그리고 있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박안서 작품은 여성성의 싹을 틔운 음, 작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모성에만 한계 짓지 않고 각각의 여러 위치에서 여성의 존재에 대해서 여성 역사 소설이라는 장르를 새롭게 개척했다라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네, 뒤에 부분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요. 여성 문학의 지평을 열었다. 그리고 어머니라는 숭고하고 권위적인 모습의 어머니가 아니라 인간적이고 여성적인 어머니상을 그리고 있다. 뭐 신여성이 뭔지도 모르는데 딸한테 계속 주입하죠. 너는 신여성이 돼야 된다. 뭘 입어야 된다. 뭘 어떻게 하고 다녀야 된다라고. 그리고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족을 통해서 시대와 사회, 국가,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을 날카롭게 해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시담론에 대해서 잘 그리고 있는 작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박안서 작품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양 기자를 함께 다루려고 해요. 양 기자가 그리고 있는 원미동 사람들은 네. 여성 소설은 아니에요. 리얼리즘 소설이거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80년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80년대만 리얼리즘이 나온 건 아니지만 독점 자본주의가 벌어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통해서 소외 계층에 있는 그 양상, 변두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세세하게, 섬세하게 그리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리얼리즘인데, 어, 우리가 이제 양 기자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남성이 그리고 있는 리얼리즘 소설의 특징과 여성이 그리고 있는 리얼리즘의 특징은 조금 달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언급해요. 앞에 있는 80년대 특징들을 자기 말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걸 엄마의 말뚝, 네, 양 기자란다. 박안서의 네, 엄마의 말뚝과 연결 지어서 한 10장 정도, 10장, 죄송해요. 10줄 정도, 네, 배운 거를 한번 복기해서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올려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과제를 올리지 않으면 출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과제를 꼭 제 시간에 올려주고, 과제를 제 시간에 못 올리면 열린 게시판에다 꼭 올려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힘들죠? 다 압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에도 저 매일 시험 봐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수업 시간에 해요.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니까 오프라인 수업 때는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5월 달에 만나는 걸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